상관없습니다. 올라갑니다. 예. 네, 네, 네. 목소리만 나가는 거니까. 목소리만 예. 나가요. 목소리만.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도 많이 했어요. 기존에 이제 제가 만나봤던 작가님들은 인사동에서 이제 작품 활동, 네, 우리가 그렇죠. 기존에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만 이제 만나왔었고, 작가님 같이 이제 본직은 이제 화가이지만 여러모로 다방면에 걸쳐서 좀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은 이제 처음 만나뵙기 때문에 네네. 인터뷰를 어떻게 좀 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본질로 돌아가서 네네. 이제 본업은 화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다른 부분은 배제를 할게요. 그리고 이미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다 이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언론에서 그걸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굳이 제가 뭐 다시 예. 한번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또 다르게 기사를 정리하고. 그러니까 싶은 기사에 좀 나왔으면 한다, 피력하고 그렇죠. 싶으신 그렇죠, 내용을 그렇죠.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저한테. 그러면 수기로 적으실 거죠? 그럼 좀 천천히. 예,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작성해 주신 5개의 질문지가 있어요. 네네. 네, 질문을 잘 뽑아 주셨고요. 1번이 이제 제 작품철하고 조형관인데, 네네. 조형관이라는 건 이미 이제 평행우주론이라고 해서 자주 나갔어요. 네. 넘어가자요. 예. 그런데 할게요. 여기서 1번 질문을 예술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질문을 바꿔보고 싶어요. 예술관. 예술이라는 건 작가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제 예술관. 예술관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1970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저의 네네. 예술관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좀 거시적인 예술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전에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예술이라는 건.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과 예술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네. 예. 뭔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뭔가를 새로워지는 느낌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과 생명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술관이라는 것은 생명성이고, 생명성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고, 그 변화가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예술관을 정리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이퀄이 되는 거네요. 이퀄이 예술관과 되는 생명선과 변화. 예. 변화라는 그런데 것이 이제 살아있다는 느낌을 예, 주는 그렇죠. 것. 그런데 과거에 제가 현재 이 캔버스의 원가만 해도 2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 재료비하고. 재료비하고 물관비를 제외하고요. 운반비 제외하고 이거 순수한 원가가 온전히 이제 20만 원. 캔버스. 이거 하나가. 그럼 지금 현재 이 안에 있는 캔버스와 물감의 가격을 합치면 약 4천만 원 정도가 돼요. 아니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재료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저는 이제 캔버스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변화를 느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재료비를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 저는 무엇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책을 보고 책을 쓰고 강의를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치 활동도 하고 뭔가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네네. 그게 제 예술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 그리느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못 가죠 어디를. 네. 못 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재료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그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낄 것이냐 우선순위는 사람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네. 근데 그것은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어떤 나이에 따른 자기 철학의 변화 네. 이런 것으로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는 살아있다고 느낄 것인가가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 다양한 활동을 했다. 제가 발명 컨설팅도 중소기업 그 발명품 컨설팅도 하고 3년 동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왜냐면은 내가 죽었다는 느낌이 싫기 때문에. 왜 그거는 죽었다는 느낌 자체는 제 예술관하고 안 맞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활동을 해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결과물이 작가님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십니까가 된 거죠. 근데 네, 실은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기보다는 미술품 재료비라는 것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싼 재료예요. 그렇죠. 유화로 넘어가면은요 여기서 5배에서 10배가 돼버려요. 순식간에. 네. 물감까지. 이것도 물감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작품. 이것도 저거 한 통이 10,000원, 20,000원 하는 건데 이거 네. 이거. 이게 현재 이 아크릴 한 통이 평균 15,000원 전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흔히 작가들이 쓰는 게 이게 15,000원 줬는데 제가 여기 한샘 여기 화실에 딱 들어오면서 사가지고 들어온 물감값이 200만 원어치예요. 여기 딱 들어올 때 이 안에 있는 이것만 200만 원어치예요. 여러 색깔이. 200만 원이면은 작품을 몇 개나 할 수 있는 금액이죠? 신선한 질문이네요. 물감을 얼마나 두껍게 바르느냐에 따라 다른데 200만 원어치면은 100개 정도는 이 할 수 작품 있다. 같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물감이 많이 소요가 그러니까 50개에서 100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200만 원치.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붓이 한 50만 원어치 될 것 같고요. 붓이. 그다음에 이 작업 다이가 거의 한 300만 원어치. 저 나무가 50만 원어치. 뭐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그러니까 여기 현재 인프라가 5천만 원어치란 말이에요. 이 실내 눈에 보이는 것만 5천만 원어치. 근데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이게 없었을 때는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생계를 떠나서 이제 생계를 신경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5, 6만 원이면 한 달 버틴단 말이죠. 작가님께서요? 네, 그런 경험이 많아요. 불과 뭐 한 몇 년 전에, 5년 전, 8년 전에 한 달에 5만 원으로 버텨왔거든요. 6만 원이면은 대중교통비만 해도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자, 뭐 어떻게 버텼냐면은 일단 어디 안 간다. 그리고 남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다. 경조사에 절대 찾아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밥을 주는 데라면 가서 뭔가 봉사를 하고 일을 한다. 반대급부로 이제 밥을 먹고. 예. 왜 먹어야 사니까. 네. 그런 식으로 5, 6만 원에. 가족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 당시가 제가 이혼 상태예요. 그 전에 이제 홀몸이셨을 때. 홀몸이시니까 또 가능한. 홀몸이니까 한 달에 5만 돈이었기도 원. 하네요. 네, 5, 그렇죠? 6만 원으로 이제 가는. 그러니까 하지만 그 5, 6만 원으로 생존을 하면서 제가 주로 했던 건 독서였어요. 독서요. 네.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책도 하면서 사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작가님? 망하기 전에 책을 3,000권을 사놨어요. 제 창고에 3,000권의 책이 있었죠. 이미. 돈이 생기면 주로 이제 책을 사는 데 많이 투자를 하시는 편이죠. 그 전에는 책을 이미 많이 샀었었죠. 돈이 있었을 때. 근데 돈을 주고 빚을 졌을 때 저는 책에다가 차압을 붙이는 사람은 못 봤어요. 왜냐면 너무 돈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는 차압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빚을 졌을 때. 책 같은 거는 오히려 돈을 주고 이제 수거해가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는 참 그게 제가 망가졌을 때 제가 자동차를 사 모으거나 뭐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사 모았다면 다 뺏겼을 거예요. 근데 저는 책을 사 모았단 말이죠. 근데 책을 가져가는 사람은 사채업자는 없어요. 책은 안 가져가요. 그러면은 왜 용달비가 더 나오거든. 어느 정도인지 짐작은 안 가는데 그러면은 그 정도의 어떤 채무를 지금은 이제 다 뭐 해결은 하신 거죠? 2년 전에 해결했어요. 작품 활동을 이제 다시 재개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2004년에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뭐 이제 상관없이 나오는. 논외로 하고요, 요거는. 뭐 저는 유튜브에는 올라 다 알아요. 제가 신용불량자 됐다는 거. 2004년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제가 신용회복위원회 마지막 채무를 갚은 달이 2017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2년 됐어요. 2년 전까지 사실은 신용회복은 됐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 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2년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개인 파산이나 회생 같은 개념으로 회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017년 5월까지. 이제 빚을 갚기 시작한 2008년부터 갚기 시작했고 중간에 그 갚을 돈이 없어서 6개월 2번인가를 유예 신청을 해요. 유예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유예 신청을 한 2번인가 했고요. 생활안정자금을 2번 대출을 받았어요. 300만 원씩.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빌려줘요. 300만 원. 최대가 300만 원인데 그거를 2번 받고 유예를 2번 했어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러셨겠네요. 감히 상상이 안 가는데요.
거의 15년 동안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15년 동안 거지로 살았다 얘기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형이 야 나도 거지였어 이러는 거야. 근데 집이 6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사람이야. 그분이 왜 거짓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거지가 됐다는 기준이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자동차가 그 운행할 돈이 없어서 자동차를 팔았고 200만 원짜리, 220만 원짜리 중고 자동차를 타면서 기름값이 없어서 저금 통장을 뜯어가지고 동전으로 주유소에 그 기름값을 지불한 적이 있었고 톨게이트비를 못 내서 7번을 보관 일주일 내로 갚겠습니다라는 그 서류를 작성을 했어요. 그 IC에서. 네네. 이 정도 해야 거지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어떤 작품 활동이라는 거는 좀 생각하기 당연하죠. 좀 어려웠을 그럼요. 시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작품 활동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어떤 구상이라든지 구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그게 생기면 이런 식으로 작품 활동을 그렇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책을 보고 과학책을 보고 특히 또 제가 뉴턴이라든가 사이언시즈 같은 거는 10년 넘게 구독을 해서 과학 잡지가 이미지가 많은 과학 잡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미생물이라든가 해저 생물이라든가 막 다양한 어떤 그 이미지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더 그 가난이 그 15년 동안의 가난이 좀 깊이 있는 사세에게 시간을 줬다. 지금 생각. 걸음이 됐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당연히 이 그림 주제가 그 가난이 없었으면 나오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머릿속으로 다 이제 구상을 해 오셨던 그때 이제 그런 어떤- 붓을 들지 않고 상상만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 가난이 네. 저에게 준 기회인 거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는 2017년도 그때부터인가요? 채무가 다 이행이 된 시점? 본격적으로 제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거는 2018년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불과 1년이네요. 네. 1년 전이네요. 네, 불과 1년 전이죠. 그러면은 불과 1년여 만에 이 정도의 좀 인지도와 1년 만에 20억 펀딩이죠. 아, 시작하자마자. 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과거에 이제 유튜브 한 지가 이제 9년이 돼 가잖아요. 예. 그동안 이런저런 뭐 책 쓰고 공부하고 강의 다니는 영상을 유튜브에 꾸준히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 영상이 1,600개가 넘어요. 올라간 거는. 네. 그때부터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았나 싶어요. 8년 9년 동안. 그리고 이분들이 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쌓여왔던 거죠. 그게 제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딱 폭발했어요. 작가님께서 먼저 좀 손을 네, 손을 내밀었죠. 왜냐면 그때 좀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아. 목돈이 들어가게 될 일이 있었어요. 한 200만 원 정도가. 교통사고 이제 뭐 등등등 그 부분은 좀 넘어가자면 아무튼 네. 교통사고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요청을 하게 됐어요. 그림을 좀 미리 사주십시오.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선불로 내가 돈을 받으신 거네요.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음.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용 회복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누가 나한테 대출을 해줍니까? 안 되죠. 대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구독자님들한테 그림 좀 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퍼지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도움의 손길들이 네, 많아졌다는 많아진 말씀이신 거죠? 도움도 그렇고 이제 그림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유는 여러 가지 펀딩이 이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또 제 가능성 작가로서의 가능성도 믿어주기도 하고 뭐 이거는 뭐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 다른 언론에 안 나간 얘기를 제가 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흐름이 그래서 뭐 작품의 주제나 특징 같은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는 상당히 뭐랄까 약간 자서전적인 얘기로 지금 인터뷰가 가네요. 왜냐면 다른 인터뷰에서 안 했던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지금 있는데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네 있는 그렇게 것 가고 같아요. 있어요. 제가 질의서를 드린 거는 이제 뭐 굉장히 요식적인 어떤 질문이에요. 뭐 순식간에 잘 뽑으신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점이 것이 있다면 뭐냐 이거 자체가 사실 그림 주제에 관한 질문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제 그림은 이제 관찰적 효과 자기만의 우주를 사람들은 보면서 산다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 그림으로서 우리 제 그림 구매자나 관객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당신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죠. 당신은 너무 소중하고 우리 모두 각자가 우주의 중심. 그게 평행우주론의 이론이거든요. 네. 각자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라 뭐 이런 뉘앙스이신 건가요? 이 시대의 그 메시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불경기고 이제 불황이 오고 있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근데 그것 자체도 당신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악조건 또한 뭔가 중요한 의미이자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하나의 위로의 그림이기도 하고요. 제 그림이. 또는 희망의 그림이기도 하고. 뭔가 메시지가 좀 오묘한 느낌이 있네요. 제가 종교적으로 진행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제 예, 적지 않는 것으로 했을 때 당신이 신과 함께 이 우주를 하나의 설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걸 이제 co-creating, 함께 창조한다. 신과 함께 이제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또 신이 있다. 이런 그런 어떤 명상이라든가 각 종교에서도 사실 기독교에서도 예수님 했던 얘기이긴 한데요.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런 얘기 나거든요. 몸 안에 신을 모시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좀 철학적이고 어떤 자아 성찰적인 메시지네요. 관객들에게 던지고 싶은 거면 이제 우리 모두 각자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를 느끼면서 살자라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자살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자살이 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높은 예. 그러니까 좀 제 그림이 그런 어떤 자신감과 좀 에너지를 주는 그림이 되길 바라는 거죠. 무너지지 않게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림을 좀 싸게 팔았던 이유가 그리고 또 할부로 팔았던 이유가 작품 소장 기회를 좀 계층에 따라서 중산층 이상만 그림을 사는 게 아니라 제 작품을 산 분 중에 2분이 대리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진짜 매일매일 뭐 5만 원, 10만 원 버는 사람도 제 그림을 살 수 있게 넉넉지 않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도 비정규직도 그림을 소장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잖아요. 미술 작품을 관람하고 미술관을 가고 미술관 문턱을 넘는다는 자체가 그렇죠. 소위 말하는 있는 집 사람들이 아니면 좀 범접하기 힘든 그런 어떤 범위라는 게 이제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 인식이. 근데 작가님 말씀 굉장히 이채롭네요. 그래서 사실 그런 뜻으로 할부를 도입을 한 거고 저기 익산에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가면 이제 그림 하나에 1,000억 이상에 파는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데이비드 호큰이 전시회를 이 사람이 이제 식당에 아들이 갔다 온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엽서를 이제 이렇게 팔잖아요. 이렇게 꽤 비싸게 팔 겁니다. 그것도. 엽서를 가져와서 엽서하고 포스터를 식당에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사실 서민들이 명품을 즐기는 방법이에요. 엽서, 달력, 포스터. 진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좀 아쉬운, 안타까운 너무 비싸니까. 일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은 제 그림이 세계적인 명품은 아니지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할부로 30개월 할부, 100개월 할부로 제 그림을 싸게 샀던 분들은 결국 세계적인 명품을 자기 집에 진품을 걸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또 길게 할부를 주십니까? 작가님께서? 100개월. 지금은 120개월도 줘요. 120개월도 주세요? 네. 그 가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면은 3만 원씩 120개월인 거예요. 120개월이면 10년인데요? 10년 동안 계속 할부로 이제 네네. 10년 후에 600만 원으로 그 10년 후에는 600억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10,000배가 이미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 그림이. 작품의 가치가 어찌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10,000분의 1 가격으로 주는 거죠. 10년 후에. 그게 할부예요. 할부 가격이 중간에 오르진 않아요. 할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가격이 상승됐다고 해서 최초의 그 계약은 그대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만약에 화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산이 필요할 거예요. 네. 2018년 2019년 가치로 지금 화폐 계약을 했는데 이게 얼마지?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화폐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거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묶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재밌죠. 그림이 우리 집에 오기도 전에 가격이 이미 오르고 있는 걸 보게 될 거니까. 아무튼 그거는 지금 방금 그게 이제 제가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점은 예술을 좀 더 가깝게 느끼길 바란다는 거죠. 네. 그게 할부 120개월의 목적이죠. 그리고 일반 서민들도 좀 고가의 어떤 미술 작품, 네, 소위 집에, 말하는 네, 명품을 가지고 있을 수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기회를 그런 자존감을 세워주는 역할도 하고 계시는 네네. 있는 거네요. 물론 지금 그 사람들이 제 작품을 명품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겠죠. 당장 이거를 현금으로 일시불로 해서 집으로 가져가겠다 아유, 할 못 수 있는 가져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유, 못 사실. 가져가요. 그거는 100만 원짜리도 못 해요. 네. 100만 원 여유 자금 있는 서민이 그게 많지 않아요. 안 되죠. 100만 원이면 일반 서민들한테 큰 돈이죠. 큰 돈이에요. 그 목돈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4번 향후 계획과 목표에 있어서 예.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제 미술품을 담보대출해주는 은행을 만들 거예요. 미술품 전문 담보대출 은행이죠. 사실 우리나라 은행이 제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다고들 하거든요. 예. 왜냐면 부동산 담보대출만 주로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안긴 선물이 부동산 버블이죠. 예. 마치 우리나라 현재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은행이 돼버렸듯이 미술품 전문으로 담보대출하는 은행도 역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만들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그 부분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사실 10만 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매달 이렇게 저한테 돈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3만 원부터 네. 후원금 10,000원, 3,000원 보내는 분부터 있는데 사실 적금을 부을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를 후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제 작품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와 제 그림의 가능성을 믿는 바도 이유가 뭐였든지 간에 적금을 붓지 않고 저한테 매달 이렇게 재료비와 생활비를 후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그림을 가져가겠지만 그러면은 좀 더 많이 보답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네, 좀 더 많이 보답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분들이 자산이 100억 이상, 1000억 이상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자산이 1500억 이상이 있어야 안 망한대요. 그걸 1500억을 분산하면 안 망한다는 거예요. 네. 분산 투자를 하면 부동산, 주식, 금 등등등 이렇게 달러 이렇게 투자하면 그러나 그 이하의 재산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건물 하나 100억짜리 가지고 있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 그림을 산 사람들은 더 위험하겠죠. 더 서민들이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돈이 현금 필요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제 그림을 들고 여기저기 팔려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권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100배가 올랐어. 그럼 100배 오른 가격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현금을. 작가님께서요? 그렇죠.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그거 획기적인 발상이네요. 600만 원짜리 그림을 12년 동안 이 사람이 이제 600만 원 12년 매달 3만 원씩 넣었다고 칩시다. 한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10년 동안 적금을 부어도 상당한 돈이 되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600만 원 그림을 주는 순간 그게 60억이 됐다고 칩시다. 1000배. 60억. 그럼 수수료 한 5% 떼고 거의 한 50몇 억을 대출해 주는 거죠. 그 그림을 받자마자 저한테 가져오면 그 사람은 50몇 억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부은 원금은
6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작품의 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에서 대출. 그걸로 이제 기준으로 그걸 해서 기준으로 대출을 대출을 하는 거죠. 네. 처음에 사갔던 금액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팔려고 하게 되면 옥션으로 가야 되고 뭐 갤러리로 가야 되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게 기준이 다 달라요. 여기서는 그거 5억 줄게요. 여기는 50억 줄게요. 이거 5천만 원 줄게 나한테 줄래요? 이런 브로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당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충분히 제 그림의 시장 조사를 하는 팀을 제가 또 운영을 하겠죠. 나중에 같이 판단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또 제가 생각하는 가치, 그 시장에서 현재 그 시장의 제 그림의 판매 현황이라든가 흐름, 그리고 누가 소장하고 있는가, 뭐 헐리우드 배우가 샀는가, 뭐 또는 트럼프가 샀는가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잖아요. 예.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음. 그 가격으로 제가 정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준점을 이제 정확하게 두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평균을 딱 잡아서. 근데 제 그림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이게 헐값에 잘못하면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그 작품의 가치를 몰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수가 이게 없는 뭐 거죠. 얼마나 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 아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불식시키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거 괜찮은 말씀. 네, 그렇게 할 건데 좀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지는 몰라도 예. 제가 재단을 통해서 그 미술품 담보대출 은행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마치 부동산에 버블이 생겼듯이 제 그림값도 상당한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럴 수도 있죠. 현찰이니까. 예. 사자마자 현찰인 거야. 오른 만큼 대출을 해준대. 소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네. 나겠죠. 그런데 튤립 버블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튤립 버블하고 좀 굉장히 다른 게 있습니다. 미술 같은 경우. 뭐가 다르죠? 첫째,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튤립 부근은 썩는다. 썩지 않는다. 둘째. 맞는 비유이신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문방구 사업하고 식자재 납품 사업의 차이를 그렇게 얘기하죠. 식자재 납품 사업은 마진을 뭐 30% 40%를 더 잡고 유통을 한대요. 왜? 썩어버리니까. 그렇죠. 썩어버리니까. 예. 그 냉장고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근데 문방구 사업은 이게 10년이 가도 똑같아. 연필 10년 지났어. 맞습니다. 가격 하락돼요? 동네 문방구에 가면은 10년, 20년 전에 나왔던 거 있잖아. 그대로 전시돼 있잖아.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따지자면 튤립 버블은 식자재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제 그림은 문방구인 거야. 따지자면 네, 안 썩어. 예. 근데 작품 같은 거는 그래도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흐르면 약간 뭐 변색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값어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미술품 보존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완전히 쓰레기 가루처럼 부서지는 것도 완벽하게 만들어내요. 지금. 복원이 네, 복원 기술이 그 정도로 발달돼 있어요. 거기에 특수한 본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예. 비싼 것들이 아주 많죠. 근데 그 문제는 그림이 가치가 있어야만이 복원을 하죠. 당연하죠.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제 그림 그렇게 될 거니까 뭐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문화재 보존하는 것처럼 뭐 얼마든지 복원 가능한 그런 그렇죠. 어떤 것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튤립 버블과 그다음에 부동산 버블과 세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기사에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예. 이거는. 근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튤립 버블은 일단 썩는다, 최대의 단점. 부동산 버블의 단점이 뭐죠? 살 사람이 없다. 그것을 원하는 인구가 줄어든다. 자, 미술품은 어떨까요? 앞으로 미술품을 원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약 1000년간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늘어나지 않을까요? 늘어납니다. 삶의 질 자체가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수요가 급증하게 돼 있어요, 미술품 수요가. 그러니까 그게 튤립 버블, 부동산 버블, 그린 버블의 차이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미술품 담보대출 은행을 운영하는 게 이제 입소문이 나서 값어치가 올라갈 텐데 제 그림이 그게 하나의 약간 동력이 되는 것이죠.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텐데 예. 그걸 제가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있고요. 동력이 될 텐데 그만큼 저는 이제 그림에 정성을 쏟고 재료도 좋은 거를 하고 더 좋은 곳에서 전시를 하고 더 부자들한테 팔게 되겠죠. 그만큼 쌀 때 산 사람들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네요. 부동산 시장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고 있는 부동산 그렇죠. 시장의 그런 어떤 원리하고 부자들이 엄청나게 가격을 올려놓잖아요. 서로 경쟁하면서. 네. 근데 미술품 경매도 그 마찬가지거든요. 막 이게 한 번 올릴 때마다 10억씩 올라가니까 그렇죠. 미술품 경매는 대단하죠. 자, 결정적으로 부동산 버블과 미술품 버블의 차이점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이게 아마 어쩌면 가장 큰 결정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하나 중간 질문 해보세요. 미술품 담보대출 은행 이런 것들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가능할까요? 이러한 유형의 은행이 생긴다. 시작은 해볼 수 있죠.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올해는 제가 담보대출 유동성 자금을 10억을 마련했습니다. 예. 선착순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100억을 마련했습니다. 가급적 힘든 분부터 좀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신청하시는 분의 재산을 우리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가난한 사람 순서로 그건 당연한 빌려드리겠습니다.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무제한 열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뱅크런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미연에 막아야죠. 당연히 안전장치를 만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튤립법으로 넘어가고 부동산 버블하고 미술품 버블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부동산의 가치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게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워라는 사람도 있고요. 난 파도 소리가 시끄러워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대체로는 사람들은 뷰가 좋은 것에 동의를 하죠. 그죠? 동의를 하잖아요. 부동산이 좀 더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높아요. 가치 평가하는 공통점이 높아요. 근데 미술은 그게 더 약해요. 사람마다 달라. 이게 좋은 그림이야. 이게 같은 작가 그림이라도 제가 전시를 해보면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걸 좋다고 하는 관객도 있고 이래요. 그 참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게 자기 마음에 드느냐는 훨씬 다양한 거예요. 이게 부동산은 그렇게 달라요. 부동산은 물질이라면은 그림은 영혼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자기 필을 되게 존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필. 그걸 저는 영혼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림은 문제가 뭐냐? 객관화시키기가 힘들어요. 이게 얼마지? 그래서 그림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 줄 아세요? 옥션에서? 보통 작가님들께서 알아서 이제 작품의 가치를 매기시더라고요. 호당 내 작품 호당 얼마. 1단계. 그게 1단계예요. 그게 옥션에서 시작 단가예요. 우리 그 명품 진품 같은 거 보면 의뢰인께서는 이 작품을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뢰인이 좀 작게 써내잖아요. 근데 막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작가가 생각하는 것은 딱 기본으로 딱 낮게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옥션 같은 데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요, 더 큰 부자가 그 그림을 원할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재산이 100조인 사람이 있고 재산이 1조인 사람이 있어요. 둘이 똑같이 이 그림을 원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 맞춰서. 그렇죠.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가치 평가의 불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가치 평가의 객관화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미술품은. 즉 무슨 얘기냐?
자, 그 사람한테, 그 100조의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그 주관적인 평가예요. 네. 그죠? 그걸 객관화시킨다, 객관화 불가능해요. 그죠? 딱 한 사람의 필이 그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궁극적으로 미술품은 객관적인 가치가 매겨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해외의 어떤 유명 작가들 작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몇백억씩 그렇죠. 하는 작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스타브 클림트 같은 뭐 저는 그게 왜 대단한 작품이고 이만한 돈을 들여가면서 사는지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게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작품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작품 개체 그 작품 하나하나의 값어치를 객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예 중에 하나를 뭐로 보고 있냐면 일본의 어떤 부자가 고흐의 그림을 한 450억인가 뭐 550억인가에 샀어요. 죽기 전에 유언이 이 그림을 나와 함께 묻어달라 해요. 물론 자식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대단한 콜렉터네요. 네, 예. 함께 묻어달라. 그 사건이 부동산 버블과 그림 버블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사람들은 뷰가 좋은 부동산을 나의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 땅 문서를 나와 함께 묻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동산과 제가 이제 튤립 버블과 부동산 버블의 차이를 말씀드렸고 썩 썩는다 안 썩는다. 근데 사실 부동산도 썩죠. 무너지잖아요. 근데 땅의 가치도 사실은 하락할 수 있어요.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그림의 가치는 지구상의 그 그림 생계비 외에 자기 최소 생계비 외에 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되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요. 지금도 점차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15년 내에 현재 전 세계 미술 시장이 50조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모르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시장 빼고 그것도 한 10조 잡아야 돼요. 네. 한 60조라고 치자고요. 저는 이제 약 50조, 60조의 현재 시장이 2020년 경이라고 봤을 때 30년 내에 200조 시장이 된다고 봅니다. 200조요. 그 정도 15년, 네, 저는 한 15년 내에 100조, 10년 내에 2배가 될 수도 있는데 10년은 너무 빠르고요. 왜냐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이랑 같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인공지능 로봇 시대하고 미술 시장이 커지는 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자들은 마지막에 마치 그 500억짜리 그림을 무덤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영혼성을 찾게 돼 있어요. 자기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10년 내에 3배 정도가 커질 거. 네, 15년 내에 2배, 15년 내에 2배고 30년 내에 한 4배 정도가 2배에 2배, 30년 내에 4배 정도, 약 200조까지 30년에 간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 작가님께서는 그렇게 단언하시는데 저는 전혀 상상이 안 되네요. 장난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미술 하시는 분들이 다들 죽는 소리예요. 인사동만 나가봐도 근데 어제 영업하던 갤러리들 내일 가면 문 닫고 있고 지금 그 정도로 침체기라는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부익부 빈익빈의 답이 있는데, 자 50조 미술 시장인데 50조 미술 시장의 원동력은 뭐냐면 500억이 넘는 그림들이에요. 100억이 넘는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멱함수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예. 상위 몇 명의 예술가들의 매출액이 거의 한 30조 이상이에요. 덕과점이 심해요. 미술 50조 더 되지 않을까요? 더 될 수도 있어요. 예. 50조에서 40조가 될 수도 있어요. 덕과점이 엄청 심한 시장이 예술 시장입니다. 예. 왜? 부동산하고 달라요. 그게 객관성이 없어요. 그냥 그 그림에 꽂히면 그냥 사람들이 그게 좋은가 봐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독과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 한 사람의 작품이 그냥 전 세계 미술 시장에 제 생각엔 20%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30년 내에 맥시멈 제 연매출이 20조까지 간다고.
제 작품 매출이. 20% 정도까지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200조의 10% 겸손하게 200조의 10% 정도만 따져도 연매출이 20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담보대출은행을 지금 가동을 시키는 겁니다. 내년부터.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바로 가동. 물론 내년에는 담보대출액을 5천만 원으로 잡을 거예요. 내후년에는 한 2억 정도 잡을 거고 몇 배수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몇 배수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작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계속 네. 이제 유동성이 있을 계속 잡히는 거라는, 거죠. 네. 담보대출 유동성이 잡히는 거죠. 저는 그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가는 것이죠. 네.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부자들이 내 그림을 사기 시작했다? 그러면 더 늘려도 돼요. 그러면은 훨씬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 이제 진짜 뭐 이렇게 핵심 컬렉터들이 이제 중국 부자하고 헐리우드의 스타 배우들 뭐 이렇게 미국 부자들 그다음에 전화로 참여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부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하면은 전화 참여자들이 있어요. 얼굴을 노출 안 시키고 노출시키면 안 돼요. 자기가 부자라는 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 그림이 옥션에서 전화를 거는 부자한테 팔렸다. 그럼 유동성은 더 확보가 됩니다. 그럼 더 비싸게 더 많이 팔릴 거를 예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런 현상들을 봐가면서 저는 그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안전장치죠.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제 하신 말씀이 오지 이제 실현될 수 있기를, 물론 작가님께서는 당연히 이제 이거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이거 좀 무모한 도전 아닐까라는 우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판 그림을 담보대출이나 또는 네. 오른 가격으로 사지 말고 그냥 축적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나 하시지 그래요라고 현실적으로 조언할 수도 있죠. 네, 그런 누군가는. 생각도 뭐 당연히 할 수는 수 있다라고 있죠. 봅니다. 근데 저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제 그림 투자가 10,000배 이상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제가 20억을 이렇게 펀딩을 했잖아요. 예. 20억이 한 몇 년간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네. 제가 두 가지를 안 합니다. 첫째, 돈 빌려주지 않는다. 기부는 한다. 거의 뭐 120%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네. 기부는 하되 빌려주지는 않는다.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투자처가 아니면 투자하지 않는다예요. 어마어마한 투자처.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기업이 너무너무 공익적인 사회적 기업이야. 예. 저 기업은 절대 망하면 안 될 것 같아. 저 기업이 흥해야만 우리 인류가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손해보더라도 투자할 거예요. 사회적 기업에.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엔젤 투자인데 기부형 엔젤 투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투자를 하는 거죠. 리스크를 남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저는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가장 첫 번째 투자처는 제 그림이고 예. 두 번째 투자처는 공익적 기업이죠. 그리고 세 번째 투자처는 개인이죠. 개인들에 대한 기부, 개개인에 대한 기부. 그런 순서로 아마 제 은행이 그 담보대출은행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죠. 문화복지재단이죠. 문화복지재단이고 뭐 가칭 창조화력발전소. 특허 등록을 해놨는데 상표 등록을 그 이름으로 갈지 안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좀 화전이라는 이름도 좀 생각이 났어요. 그림밥. 화전. 화전민도 좀 생각나고 나쁘지 않은데요? 불을 확 질러가지고 밭을 만들죠. 예. 근데 저는 그림에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든다. 뭐 그런 개념. 그래서 화전은 또 어떨까? 예. 은행 이름으로. 괜찮네요. 앞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순조롭게 좀 진행이 돼서 그림으로서 이제 좀 이건 좀 엇나가는 얘기지만 네. 자산을 이제 자산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해요. 저는 물론 뭐 콜렉터들이 이제 비싼 그런 어떤 작품들을 어떤 자산화하면서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도 있긴 하지만 수요가 많지는 않죠. 저는 이제 개인 자산으로는 하지 않을 거고요. 공익재단에 돈이 생기는 대로 다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최소한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생계비 250만 원 빼고 예. 다 집어넣어. 재료비하고 가족 생계비만 빼고 다 집어. 통장에 없어 돈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예. 아예 그 누구도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못 하도록 빌려주지 않겠지만 사적으로는. 예. 그리고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는 투자를 많이 없어요. 이제 받으신다라는 걸 알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죠. 지금은 없는데 제가 돈을 빌릴 것만 같은 사람들하고 한테 연락이 와요. 딱 와서 같이 식사를 해요. 밥을 한 몇 숟갈 뜬 다음에 요즘에 펀딩이 많이 들어왔어 하면서 바로 제가 꺼내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정말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막 돈 빌려주고 친구도 막 의자로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안 빌려줄 거고 돈 빌려달라 그러면 바로 절교해 버리려고 그 순간에 미리 딱 그렇게 이제 미리 차단을 미리 딱 해버리시는군요. 예.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지만 받아야 될 때는 서서 받아야 된다고. 네. 아예 차단시켜요. 음. 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다 절교하겠다. 그 순간 실제로 절교하겠다. 그렇게 할 생각이세요? 네네. 암만 가까운 지인. 네네네. 바로 절교. 네, 바로 절교입니다. 빌려달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미리 미리 얘기를 해야 돼. 해줘야 손을 돼. 그어버리면은 넘어올 생각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예. 확실하게. 왜냐면 다 공금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공금 횡령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주면. 제가 쓰는 건 공금으로 지금 현재. 예. 이게 이 그림 자체가 기프트이기 때문에 신이 주신 기프트 예. 때문에. 기프트는 신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신의 선물을 활용해서 만든 돈은 공금이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뭐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철학을 갖고 계시죠. 사적으로 쓰는 거를 방지 장치를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게 안 되도록. 그렇게 안 되도록. 그래서 더 그 자금의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 혼자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팀을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요. 복지 사각지대. 그러니까 암행어사처럼 국가의 그 보건복지부가 있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도 있고 국가의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법적으로는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데 굉장히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사적으로 제가 이제 그걸 조사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부자가 예를 들어 사기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어떤 법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부 아주 그 사적인 기부인데 우리 복지재단 내에서는 심사를 하겠죠. 지금 누구가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이렇게 잘 살아왔다 또는 갑자기 범죄 피해자가 됐다. 내지는 교통사고가 나버렸다 갑자기.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 이렇게 참 건전하게 잘 살아오던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재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현재. 그렇죠. 그죠? 근데 병원에 누워 있는 막 이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어떤 빈민층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복지 사각지대를 케어해주는 그런 기업을 만들 거예요. 그거를 기업화를 해서 이제 하셔야지 개인적으로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사찰이 돼 버리니까. 예, 그거는 건 아니고 그 굉장히 어떤 크라우드 소싱을 좀 해야 될 겁니다. 크라우드 소싱.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인사 검증을 할 때 인터뷰를 500번을 한대나 뭐 아무튼 50번을 한대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이 사람이 긴급 자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최소한 50명 정도나 500명 정도의 멘트가 있어야 된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조작이 불가능한 어떤. 그다음에 제 팀원들도 그 회사는 그런 걸 조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월급 받고 그런 거 조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감사팀을 잘 꾸리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제 서민인 척하는 부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빅데이터랑 같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네. 아마 충분히 검증이 가능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 빅데이터 다 활용해가지고. 게다가 거기 블록체인도 들어가게 되고. 네. 정말 그 사고가 났는가 이거 다 밝혀내잖아요. 우리가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미래 사회는 그걸 알 수가 있게 돼요. 네.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인터뷰가 오늘 굉장히 재밌네요. 되죠? 생각했던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거 인터뷰 내용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이 나갔던 내용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분들은. 네, 아니에요. 지금 한 거는 거의 70%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오늘 인터뷰 내용을 한번 좀 잘 이렇게 요약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녹음을 했잖아요. 네. 지금 51분 정도거든요. 네네. 50분 정도예요, 우리 대화 내용은. 네. 그래서 이거 다시 보기가 가능해요. 유튜브 오늘 올릴 거예요. 오늘 바로 올리시죠. 지금 바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제가 혹여나 뭐 놓친 내용이 있어도 유튜브 영상을 활용을 해서 네, 한 번만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링크를 오늘 카톡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예. 일단은 추가 질문 있으면 더 하시고요. 예. 지금 이제 끊기 전에. 네. 지금 현재 추가 질문. 지금 생각나는 거.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이니까 네, 정리를 해야죠. 이제 정리. 끝으로 이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꼭 이제 피력이 됐으면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갈게요. 이 내용은 무조건 기사화가 돼야 된다. 과거에 그래서 할부를 왜 시작하게 됐는가? 서민들도 명품을 갖게 하고 싶었다. 예. 그거는 이제 서두에 언급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 부분하고 왜 미술품 담보대출을 운영하는가? 서민들을 도와주고 싶다. 궁극적으로 하나의 어떤 명제로 귀결이 되는. 그렇죠. 도와주고 싶다. 돈 벌어서 어디다 쓰고 싶은가? 그러니까 예술품, 예술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불가피하게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길을 열어주고 싶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주된 이제 명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마도 제 그림과 버블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건데 예술품 버블과 부동산 버블과 튤립 버블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런 인터뷰는 정말 처음일 겁니다. 예. 이런 인터뷰 화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알았었죠? 아니에요. 화가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돈 벌어서 어디다 쓰고 싶은가? 첫째, 제 그림의 품질에 대한 투자는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둘째는 공익적 사회적 기업, 공익적 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저 회사는 지구상에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회사에 대한 투자. 세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에 대한 투자. 물론 한국인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여력이 된다면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갈 건데 저는 한국부터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공익적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자본이잖아요. 자본. 예. 망해버리는 거. 예. 그리고 국가에서 한 3년 제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 적이 있었어요. 2012년에. 그래서 알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영수증 제출해라 이것 때문에 업무가 안 돼요. 돈 주고 택시 타면 안 된다까지 다 간섭합니다. 나 직접 당해봤어요. 와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회수가 너무 빨라. 국가에서 이제 자금을 줬는데 성과를 내기를 요구하는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3년, 5년이에요. 안 되면 끊고. 3년, 5년 만에 안 돼요. 10년, 안 되죠. 10년 동안, 왜냐면 공익적 기업이요. 3년, 5년 만에, 그거는요, 이익 집단이지. 그렇죠. 어쩌면요, 공익 기업이라는 것은요, 20년에서 30년이 걸려야만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잡는 기업들이 더 아예 많아요. 못 잡을 수도, 평생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왜? 거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요, 최소한 30년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은 저 회사는 돈을 버는 회사는 아예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돈을 쓰기만 하는 회사네. 이익은 없네. 자본주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손해 볼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엔젤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것이죠. 원래 사회적 공익적 기업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 그런 전제를 감안하고 이제 지원이 들어가요. 당연하죠. 그래야 된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 근데 그것을 기조는 뭐냐면 수익이 나길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뭐랄까 이윤을 내길 바라고 그다음에 뭐냐면 혼자서 생존하길 바라는 거예요. 기존 투자가. 네. 근데 과연 사회적 기업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생존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시당초 시당초. 불가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닌데 수익 못 낸다고 지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는 예. 거죠. 왜 그런 허점들,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엔젤 투자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걸 저는 제 그림판 돈으로 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한 바기 때문에. 예. 모쪼록 이제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를 제가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이색적인 인터뷰였어요. 감사합니다. 예. 제 머릿속에서는 스케줄이 미래가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느낌 아주 좋고요. 네. 그럼 일단 인터뷰가 이제 55분, 56분 됐는데 네. 어떻게 이제 일단 마무리할까요?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